자, 그 다음은 사회 파트예요. 주제 사회. 자, 사회는 사회 현상? 뭐 이런 정치 막 이런 게 조금 들어가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파시즘 아까 전체주의에 대한 게 약간 잠깐 나왔었죠. 그때 칸트 막 했을 때. 자, 볼게요. 파시즘을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이랬어요. 자, 본디 파시즘은 1919년에서 45년까지 무솔리니가 이끈 정치운동 체제 2년만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자, 그러면 파시즘 규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 쉽지 않아. 자, 원래는 파시즘은 무솔리니가 말한 정치운동이나 체제 2년만 가르쳤었어. 자, 그러나 얼마 후 히틀러의 나치즘 역시 파시즘의 하나로 취급되었고, 그럼 그러나 뒤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히틀러의 나치즘도 파시즘으로 취급됐고, 점차 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도 다양해져 갔다. 그러면 그 용어가 뭐예요? 파시즘. 얘가 가리키는 대상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에 따라 파시즘에 대한 해석 및 정의는 용어의 대상만큼이나 넓은 스펙트럼, 넓은 범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 첫 번째 문단 뭐에 대해 말하는 것 같나요, 여러분? 파시즘에 대한 거라는 거 아시겠고, 그래서 처음에는 무솔리니가 말한 파시즘만을 얘기했는데 얼마 후에 히틀러의 나치즘 역시 여기로 들어가면서 파시즘의 용어의 의미가 확대되었다. 가리키는 대상이 많아졌다. 이 정도. 그 다음 볼게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 딱히 막 어렵다거나 이런 느낌은 안 드셨죠? 비교적 일찍 나타난 것은 기본적으로 계급투쟁 개념의 바탕을 둔, 자,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인데, 자, 대표적인 것은 코민테른 태제라는 게 나왔어요. 자, 막시즘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마르크스주의, 이게 뭐예요? 얘네는 계급 투쟁의 바탕을 둔 거죠. 그래서 노동자나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계급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유물론, 그죠? 자, 계급주의. 자, 이에 따르면 파시즘이란 얘네가 생각해요.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에서 코민테른 태제에 따르면 파시즘이라는 건 이꼬르 금융자본의 가장 반동적이고 국수주의적이며 제국주의적인 분파의 공공연한, 누가 봐도 테러 독재다. 자, 이런 말. 가장 수량변화 같은데 반동적, 국수주의는 어떤 다른 것들 다 배척하는 거죠, 그죠? 제국주의, 땅 따먹기, 그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건, 얘는 테러 독재다. 여기까지? 이걸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복잡하고 뭔가 약간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 용어들이잖아요. 약간 좀 머리가 이렇게 정지가 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이꼬르 즉 파시즘이 자본주의 도구이며 대리인이라고 파악한 것이다. 여러분 이제 제 말 맞는 거 확인됐죠? 몰라요. 뭔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테러 독재야, 나쁜 거야 라고만 읽었어요. 근데 모를까봐 즉 파시즘은 자본주의의 도구이고 대자본의 대리인이다 라고 파악한 거예요. 자, 하지만 모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 해석을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럼 이 해석이 뭐예요? 코민테른 체제에 따른 해석이죠. 이 해석. 이거요. 자, 툴리아티 사상가 나오면 체크. 파시즘이 소부르주아적 성격의 대중적 기반이 있었다고 파악했으며, 자, 소부르주아가 뭐냐면 쉽게 말해 소시민이에요. 소시민들. 그러니까 부르주아 노동자 계급의 사이, 상공인 이런 사람들, 소시민적 성격의 대중적 기반이 있었다고 파악했고, 나아가 탈하이머와 바이다 사람이죠. 파시즘이 계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현상이라고 봤대요. 자, 그들에 따르면 이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 따르면 이들은 그럼 뭐예요? 얘네. 그죠? 자본과 노동이 대립하면서, 그럼 역시나 자, 마르크스주의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자본과 노동은 대립관계죠, 여러분. 싸운단 말이에요. 그죠? 노동자 계급, 자본가. 얘네가 프롤레탈리아, 얘네가 부르주아잖아요. 그쵸? 이걸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 계급 투쟁을 깔고 있는 게 마르크스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얘네도 약간 코민텔은 태제에 대해서 이 해석에는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얘네도 자본과 노동이 대립하면서 싸워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우위를 갖추지 못한다면 제3의 세력이 등장하는데 파시즘이 바로 뭐다? 그 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파시즘이 제3세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본과 노동과 싸우는데 어느 한쪽이 이기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제3의 인물, 얘가 파시즘. 자, 그 예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에 대해 오늘날의 연구는 대체로 파시즘과 거대 자본 사이의 조화와 협력보다는 마지막 문장이 아니네. 자, 볼게요. 오늘날 연구는 파시즘과 거대 자본 사이의 조화와 협력이 아니라 긴장과 갈등의 국면을 강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긴장과 갈등 사이로 본다는 거죠. 또한 플러스예요, 여러분. 코민텔은 태제는 지나친 단순화의 산물이라고 비판에 비판도 제기되었다. 너무 지나치게 자본주의의 도구, 대자본의 대리인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거 아니니? 파시즘을 이렇게 비판받기도 했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파시즘에 대한 마르크스적 해석에 대한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자들. 자, 한편 2차 세계대전 이후, 한편이란 말이 나오면 판 갈죠. 딴 얘기할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소련의 스탈린주의를 다 같이 뭉뚱그려서 전체주의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면 2차 대전 세계 이후 시기에 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얘네가 다 전체주의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생겨났대요. 다 독재로 똑같이 보는 거죠. 이 경향을 전체주의 이론으로 칭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모두 다 전체주의로 범주화하려는 경향을 전체주의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이론은, 전체주의 이론은 전체주의의 특징을 자, 메시아 이데올로기. 메시아 이데올로기 보통 종교사상 같은 거예요. 유일한 정당, 비밀경찰의 테러, 대중매체의 독점, 무력장악, 경제 통제로 삼았다. 이건 뭐예요? 그럼 전체주의의 어떤 특징이죠, 이런 거?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특징, 외적인 특징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정당이 하나고 막 테러가 일어나고 대중매체를 독점하고 이거 다 뭐 독재 정권의 특징이죠. 이런 게 나타나는 건 다 전체주의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 그게 전체주의 이론인데, 자, 이는 전체주의를 문제화시켰어요. 문제가 있다.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뒤죠. 파시즘과 스탈린 주의는 전혀 다른 계급적 토대 위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함으로 동일한 범주, 똑같은 전체주의라는 카테고리로 묶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가 된 거예요. 원래부터 얘네는 다른 애들이다라는 거, 파시즘하고 스탈린주의는. 그러니까 이렇게 니네 범주화할 수 없어, 이 얘기죠.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독재의 특징, 전체주의의 특징은 다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얘네는 원래부터가 계급적인 토대도 다르고, 얘네가 추구하는 목표도 달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범주화할 수 없어. 똑같은 영역이 될 수 없어. 이 얘기예요. 됐어요? 자,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죠? 되게 그냥 딱 파시즘 나왔을 때 막 전체주의 나오면 머리가 갑자기 막 띵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 근데 모든 국어가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리틀 피셋 이렇게 많이 하시면 띵할 것 같은 이런 지문도 막상 내가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죄송해요. 끊어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 너무 흥분했네요. 네, 어렵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와 같은 연구사적 전통 속에서 1970년대 이후에는 식이 떴잖아요, 여러분. 70년대 이후에는. 지금 방금 전까지 뭐였어요? 2차 세계전 이후 냉전 분위기라고 나왔고, 자, 70년대 이후에는 파시즘을, 얘를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글은 파시즘에 대한 글이 거거든요, 그죠? 개별적 사례로만 미시적, 미시가 뭐죠, 여러분? 미시, 작은 관점인 거예요. 개별적인 거, 이게 미시적. 미시의 반대가 거시적, 크게 보는 거, 구조적 관점 이런 거. 그러니까 파시즘을 아예 개별적 사례로만 작게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럼 1970년대 이후는 파시즘 하나로만 작게 보는 경향이 생겨났다. 자, 그러다가 1990년대 말에는 그리핀이라는 애가 사상가 나왔죠. 새로운 시각에서 일반화된 개념을 제시하여 각국의 비슷한 사례들을 적용할 수 있게 했대요. 그에 따르면 그럼 지금부터 그리핀의 새로운 시각이 뭔지, 일반화된 개념을 어떻게 제시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파시즘은 근대적 대중 정치의 한 부류로, 그럼 그리핀이 보는 파시즘은 근대적 대중 정치의 한 부류인 거예요. 대중들의 정치의 모습. 자, 부류로서 특정 민족 혹은 종족 공동체의 정치 문화와 사회 문화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면 그리핀이 볼 때 파시즘의 목적은 문화혁명인 거예요. 혁명적인 변화. 이게 파시즘의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혁명이라는 거죠, 일종의. 자, 정치든 사회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혁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화를 수단으로 삼아. 신화에 뭐 있어요, 여러분? 작은 따옴표. 신화가 수단, 방법이 되는 건데 수단으로 삼아서 내적인 응집력과 내적으로 응집력, 끈끈하게 모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중의 지지라는 추동력, 움직일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낸대요. 자, 그 신화란 자유주의 몰락 이후의 질서라는 고난 속에서, 그냥 자유주의가 무너졌던 고난 속에서 쇠퇴 위기에 처한 민족 공동체가 새로운 엘리트의 지도 아래 부활한다는 것이다. 그럼 이때 신화라는 건 뭐예요? 죽을 뻔했던, 위기에 처했던 민족 공동체가 새로운 엘리트 지도 아래서 부활, 다시 되살아난다 라는 게 신화래요. 자, 파시스트는요, 이 신화의 틀 안에서 민족 공동체 구성원을 적대적인 세력과 구분하고, 그러면 파시스트들은요, 이 신화의 틀 안에서 우리 민족 공동체 구성원이야 라는 애들, 근데 거기에 대해 적이야, 적대적은 적에 대한 감정이거든요. 이 우리 민족 구성원 아니야 라는 이런 세력과 구분을 해놓고, 후자에 대해, 후자가 누구예요? 적대적 세력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걸 의무로 믿어서, 당연히 적대적인 세력에게는 폭력을 행사해야 해. 그들에게 폭력은, 파시스트에게 폭력은 곧, 그런 폭력이란 이꼬르 죽어가는 민족의 치유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얘네가 적대적인 세력에 대한 폭력은요, 이꼬르 죽어가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치유였기 때문에 이게 의무, 반드시 해야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치유만으로는 뭔가 부족해요. 그리고 신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오직 역동성이 뭐죠? 의지를 가지고 힘있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역동성과, 그럼 구성원의 역동성, 그럼 신화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역동성과 플러스 민족에 대한 헌신으로만 무장한
파시즘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게 필요했다란 얘기예요. 이게 플러스 신화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 중에는 파시즘적 인간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힘있게 막 구성원들이 다 움직이고 민족에 대해서 막 헌신하는 거. 그래서 파시즘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거. 자, 그는 계속 누구예요? 그리핀이에요. 또 신화의 궁극적인 실현, 즉 민족의 유토피아 이상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자본주의 경제를 수용하고, 마지막 문장이에요 여러분. 신화의 궁극적 실현은 이꼬르, 작은 따옴표죠. 민족의 이상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자본주의 경제지서를, 자본주의를 수용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과학 문명의 성과를 받아들여 좋아한다는 얘기죠. 근대적 성격을 보여준 것에 주목했대요. 그리핀이라는 애가. 그래서 파시즘을 일종의 근대적 혁명이라고 보았다. 그러면 이 문단 읽었을 때 하나만 꼽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리핀. 파시즘은 혁명이야. 근대적 혁명. 이해되세요? 그 다음 거 볼게요. 물론 그리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들도 있어요. 당연히 그럼 지금부터 앞에 말한 애하고 동의하지 않는 거니까 대조겠구나 라는 거. 자, 예를 들어 팩스턴은요. 그럼 팩스턴과 지금부터 누구는? 그리핀은 대조적인 관계겠구나, 이런 관점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파시즘이 근대적 혁명이라는 주장을 거부한다는 얘기는요. 팩스턴은 말합니다. 파시즘은 근대적 혁명 아니라고요. 자, 파시즘을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독재의 변종으로 규정한다. 그러면 팩스턴에게 파시즘이란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독재의 변형이에요. 안 좋게 보는 거죠. 팩스턴이라는 사람은. 그는 혁명으로 보이는 파시즘이 사실은 기성제도 및 전통적 엘리트 계층과 연합했다는 점을 중시하기 때문에 독재의 변종이라고, 전통적인 권위 독재의 변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성제도, 기존에 있던 제도나 전통적인 엘리트층하고 손잡은 게 아니냐, 파시즘이라는 게. 독재다. 자, 그는 이중국가 개념을 파시즘 체제 분석에 적용시켰다. 그럼 지금부터 뭐 보셔야 돼요? 이중국가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번 나왔는데 둘 다 작은 따옴표. 핵심어. 자, 그럼 이중국가가 뭐냐? 얘는 합법성에 따라 관료적으로 움직이는 표준국가 개념을. 그러면 표준국가 작은 따옴표 있어요, 여러분. 표준국가란 법에 따라 관료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당의 동영기구로 만들어진 독단적인 특권국가와 갈등을 빚으면서도 협력 속에서 공존한다는 개념이다. 그럼 지금 팩스턴이 말하는 파시즘은요, 이중국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국가와 그다음에 특권국가가 있는데, 자, 얘네들이 갈등하는 것 같지만 또 같이 조화를 이루고 공존해, 이렇게 말해. 이중적인 국가의 모습이야, 이게 파시즘이야 라고 말하는데, 자, 이탈리아의 경우 파시즘이죠. 당 지부장은 임명직 시장에, 당 서기는 치사에, 파시스트는 민병대는 군대에 해당했다. 자, 팩스턴에 따르면 파시즘 정권은 형식적 관료주의와 플러스 독단적 폭력이 혼합된 기묘한 형태였다. 그러면 팩스턴이 말하는 파시즘 정권의 모습은 이거 플러스 이게 혼합되어 있는 형태래요. 자, 세부적 차이가 있다면 특권국가가 결국 우위를 점한 나치와 다르게, 그럼 나치즘은 특권국가가 표준국가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무솔리니는 얘가 파시즘이죠. 얘는 표준국가 영역에 더 큰, 그러면 얘는 표준국가가 특권국가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43년 7월 연합국의 진격으로 파시즘이 국가 이익에 더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표준국가는 무솔리니를 권력에서,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핵심이 하나 숨어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때 특권국가,
그다음에 표준국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죠. 그럼 여기에 팩스턴이 파시즘 정권은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어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표준국가인 거고 하나는 특권국가인 거고. 그럼 아까 말했죠. 표준국가는 어디 있어요? 표준국가 가보면 여기 관료적인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형식적 관료주의에 여러분이 이걸 다른 말로 뭐 표준국가구나 라는 걸 아셨어야 되고. 독단적 폭력. 그러면 특권국가 어딨지? 얘는 독단적이구나. 그러면 얘는 특권국가구나. 이걸 찾아내셨으면 이 밑에 특권국가가 우리를 점한 나치즘. 그럼 나치즘은 독단적 폭력이 강했다는 거고. 자, 무솔리니는 표준국가에 더 이렇게 했다는 건 형식적 관료주의에 좀 더 중점을 두었구나라는 걸로 바꿔서 읽으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세요? 네. 자, 문제 볼게요. 자, 윗글의 내용, 내용 일치 문제 여러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해볼게요. 자,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해석 중에는 계급 간의 대립을 부인하면서 파시즘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아까 마르크스주의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자본과 노동의 대립, 계급 대립을 깔고 있는 애들이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르크스주의 가보면 앞에 대립 간의 갈등, 대립이 계층 간의 대립, 이걸 바탕으로 하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다른 모든 코민테른 태제에 대해서 모든 마르크스주의적인 사람들이 그걸 다 동의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지만 그들도 노동이라던가 자본 간의 대립, 여기에서 제3의 존재로 파시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들 또한 노동이라던가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그러니까 부르주아 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대립은 막시즘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답은 1번이 틀렸어요. 자, 절대 계급 간 대립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네, 이해되세요? 자꾸 오케이가 나와요. 자, 두 번째. 자, 이탈리아, 독일, 소련의 억압적 체제들을 하나의 범주로 파악한 건 냉전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거 첫 번째 문장이었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체주의를 범주화하는 경향을 띄었다 하고 전체주의 이론 떴을 때, 자,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소련의 스탈린주의, 얘네는 모두 전체주의로 범주화됐었다라는 거. 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첫 번째 문장 맞네요? 2번 맞죠? 파시즘이라는 용어는 이탈리아 특정 시기에 있었던 정치연을 가리켰지만, 이거 첫 번째 문장에는 뒤에 점차 스펙트럼이 넓은 스펙트럼. 그래서 원래는 이것만 말했는데 뒤에 나치즘까지 포함이 됐다. 첫 번째 나와 있었고요. 자, 전체주의 이론은 파시즘과 스탈린주의의 서로 다른 기반과 목적을 간과하고. 간과가 뭐예요? 고려하지 않은 거죠. 지나친 거예요. 이걸 고려하지 않고 넘어가서 겉의 특징만을 추출했다는 비판. 그쵸? 전체주의는 유일 정당이어야 돼, 이런 대중매체, 어감, 이런 식으로 아까 메시아 이데올로기, 이런 특징들이 있어. 이게 있으면 다 전체주의야 라고 묶었던 거. 거기에 대한 비판 맞고. 파시즘은 국수주의적이며 제국주의적인 성향이 이거 똑같이 나오죠. 수단으로 대자본의 수단으로 정권을 유지하려 한 정치를 보는 게 막스의 대표에서, 이게 코민테른 태제, 그 부분. 그래서 코민테르 태제는 여기에서는 금융자본은 이런 식으로 가장 반동적이며 국수주의적이고, 거기에 여러분 답 5번 맞는 말이죠. 13번에 1번이에요. 쉽죠? 자, 14번 기억 니은에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래요. 자, 그럼 기억이 뭔가요? 기억이 그리핀, 니은이 팩스턴. 자, 얘네 둘에 대한 현재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래요. 자, 그리핀은 파시즘의 최종 목표가 파시즘적인 인간을 완성하는 것이라. 여기 딱 봐도 여러분 틀렸죠? 파시즘의 목표는 뭐였나요? 목적이?
파시즘적 인간을 완성해내는 건 신화라는 수단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필요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파시즘의 최종 목표는 이걸 만드는 게 아니었죠. 최종 목표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정치적, 문화적 혁명이었어요, 여러분. 정치적이든 사회적 문화 현상이든 혁명. 그래서 근대적 혁명을 일으키는 거. 혁명적 변화. 이게 얘네 목표였잖아요. 1번 틀렸네요, 여러분. 자, 2번 기억은 파시즘이 역사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맞이한 이거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민족 고난을. 그래서 막 자유주의 붕괴했다고 막 쇠퇴한 시기였다고 막 나왔죠. 그래서 지도적 엘리트에 의해 극복한다는 신화를 수단으로 삼았다. 신화가 수단이다. 그대로 나와 있었던 내용일지죠, 여러분. 자, 니에는 팩스터는 독일 나치즘에 대해서는 도저히 폭력이. 자, 이거 그대로 나와 있었죠. 그죠? 그래서 파시즘의 정권은 두 개가 묶여있는 뭐 약간 기묘한 형식이었다 하면서 독일이라던가 이탈리아 각각 뭘 더 중요시했는지 이 말 자체가 얘가 그 지문에는 특권국가라고 나와 있었을 거고 이때 얘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표준국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겠죠, 여러분. 아까 찾았던 거 그거예요. 맞는 말이죠. 자, 니에는 팩스터는요, 파시즘 치하에서 이중적 권력기구가 갈등 속에서도 병존하는 현상을, 그쵸? 갈등하면서도 뭐 한다고요? 조화와 공존한다고 말했잖아요. 뭐가요? 이중 권력기구가 뭐예요? 표준국가랑 특권국가가요. 자, 권위주의 독재에서 파생한 권위주의적 독재의 변종이라고 봤다. 거기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 맞는 말이죠. 자, 기억은 그리핀은요, 파시즘에 나타난 그들의 성격에 주목하여 혁명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당연하죠. 그리핀은 뭐라고 말해요? 근대적 혁명이야.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근대적 성격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니은은 기득권층과의 연합에 주목하여 이건 혁명 아니라고요. 기성 제도와 전통 엘리트층과의 연합이라고 보면서 독재라고 얘기를 했었죠. 때문에 5번도 맞는 말이에요. 아셨나요? 답은 1번이고요. 쉽죠? 어렵지 않아요, 어머니. 리트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다 보면 다 똑같아요. 그냥 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가다. 추론 문제예요.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거,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거 고르래요.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하나씩 읽고 선택지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탈리아 파시즘 치하에서 소유관계와 계급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자, 그렇게 파시스트 혁명을 굳이 혁명이라고 한다면 아마 문화혁명 정도가 될 것이다. 완벽한 이런 정치적인 혁명 따위는 없었다는 얘기죠. 자, 동시에 파시즘이 전통문화와 타협하며 대중의 수동적인 동의를 확보하려고 한 점을 보면 그 문화혁명이라는 것의 한계도 분명했다. 얘 혁명 아니라고 보네요, 기본적으로. 혁명 아니야, 이 얘기네요. 그죠? 자, 가 읽었으니까 볼게요. 가는 소유관계와 계급구조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아서 탈하이머와 바이다의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바뀌지 않았다 그랬죠. 탈하이머와 바이다의 주장. 얘네가 니은이었나요? 그럼 본문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본문. 탈하이머. 기억난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마르크스주의적, 여기 3번 더 나뉘었던 거. 그래서 톨리아티 나오고 탈하이머와 바이다. 자, 얘네는 말해요. 자, 소시민 성격의 대중적 기반 위에 있었다고 말하면서, 근데 이게 톨리아티, 그 다음에 탈하이머와 바이다. 파시즘이 어느 계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현상인데 그들에 따르면 자본가와 노동가는 대립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소유관계나 계급구조에 주목하는 것으로 봐서 자, 얘네 입장에 당연히 동의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지금. 마르크스 주의니까요. 그죠? 자, 가는 전통문화와 타협하는 대중의 수동적 동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거는, 뭐래요, 여러분? 이건 정답인 이유가 적절한 거죠. 근데 얘네는 지금 뭐래요? 계급에서 상대적으로 뭐 했다고요? 자유로웠다고 말하죠.
그러면 계급 구조에 주목한 애들이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못 찾아가지고 제가 당황했어요. 자, 그래서 이때 계급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고 얘네 바로 뒤에 나와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얘네는 계급에 주목한다면 얘네는 계급 구조는 자유로운 거야. X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는 입장 당연히 보이지 않을 거라서 1번은 틀린 말이에요. 정리되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종이를 보면서 수업을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인터넷 이런 강의, 인강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해드리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제가 끊는 거 보고 문제 푸는 걸 직접 보시면 어느 순간 따라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 익숙하지 않아요. 자, 이해해 주세요. 자, 2번 가볼까요? 가는 전통적인 문화와 타협하는 대중의 수동적 동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카에서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핀의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 이건 당연하죠. 그리핀은 말해요. 뭐라고요? 이건 근대적 혁명이야 라고. 역동적인 시민들, 구성원들 역동성 이런 게 있어. 근데 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해요? 기본적으로 얘는 이런 측면에서 혁명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문화적 혁명까지 쳐줄 수 있지만 그것도 한길 가죠. 그럼 당연히 얘를 비판할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에요, 여러분. 이거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나 볼게요. 자, 무솔리니 내각을, 파시즘을, 자, 통상 일반적으로 다른 행정부처럼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파시즘은 사회개혁의 실패, 즉 이탈리아 고유의 민족적 모순이 나타난 것이며 민족적인 모순, 따라서 민족의 자서전이래요. 민족의 모습을 보여준 거래요. 투쟁과 경쟁을 통한 진보, 발전이 아니라 나태하게 계급혁명이 가능하다고 믿는 민족은 존중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사회개혁을 중시하고 민족 모순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저기 말하죠. 민족인 모순을 말한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개혁을 중시한다. 네, 여기요. 사회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에, 즉 그러니까 사회개혁을 되게 중시하는 애들이라고요. 자, 그리핀의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자, 그리핀의 주장에서는 민족적인 모순이라고 말하지 않죠. 사회개혁을 목표로 삼고 있긴 하지만 민족적인 모순이 아니라 민족이 다시 쇠약해지는 민족이 부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리핀의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은 얘하고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3번도 틀려요. 4번 다 이제 읽어볼게요. 파시즘은 소부르주아, 소시민의 정치적 육화다. 자, 여기 작은 따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소부르주아는 의회를 파괴한 후에 부르주아 국가도 파괴하고 있다. 그럼 지금 다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야, 이런 소시민들, 대중이 의회도 파괴하고 부르주아 국가 둘 다 파괴해버려. 자, 그것은 소부르주아는 항상 더 큰 규모로 법의 권위를 사적 폭력으로 대체하고 이 폭력을 혼란스럽게 난폭하게 행사한다라고 소부르주아의 행위를 모든 국가의 파괴로 보고 있네요. 그러면 다는 의회와 부르주아 국가를 파괴하는 데 주목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팩스턴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 아니죠. 팩스턴은 이중국가 개념으로 두 개가 공존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말하는 건 소시민들이 의회든 부르주아 국가든 다 파괴한다는 거니까 이건 팩스턴의 주장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죠. 틀렸죠. 그 다음에 다는 정치적 육화라는 말로 소부르주아가 파시즘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자, 톨리아티의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을 보일 거다. 톨리아티는 뭐라고 말했어요? 기억나세요? 소부르주아의 대중적 기반에 있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치적인 육화라는 건 소부르주아가 다 파괴한다는 건데 톨리아티의 주장을 비판한다? 톨리아티라는 애는 대중적인 기반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부르주아 사실 수단이다라고 말하는데 톨리아티의 주장을 비판하는 쪽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얘 자체가 뭐예요? 파시즘의 기본은
부르주아, 소시민들의 대중적 기반 위에서 발생하는 거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비판한다고 볼 수는 없어서 5번도 오답이에요. 보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사회 지문 첫 번째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약간 좀 경제 느낌이 있죠, 여러분. 근데 어려웠다기보다는 조금 용어가 계속 좀 바뀌어서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라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건 벌리라는 자의 의견 하나예요, 여러분. 주제 하나라 이 개념만 잘 대입하셨으면 경제지문 같지 않게 좀 풀 수 있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오늘날의 교과서적 견해에서 소유와 지배의 분리라는 개념은 이랬어요. 첫 번째 문장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글이 뭐에 대한 글이구나, 글인가를 알려면 체크가 들어가야겠죠? 오늘날 교과서적인 견해에서 소유와 지배의 분리라는 개념은 전문 경영인 체제의 확립을 가리키지만, 그러면 전문 경영인 체제의 확립을 말한대요. 오늘날의 교과서적인 견해에서 저 뜻은. 자, 그런데 그로 인한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 상충을 포함하고 있대요. 자, 이익과 손해가 서로 충돌한다는 걸 포함한대요. 이때 주주와 경영자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해관계에서. 자,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주식 소유의 분산으로 인해 창업자 가족이나 대주주의 영향력이 약해져서 경영자들이 회사 이윤에 대한 유일한 청구권자인 주주, 지금 주주에 뭐가 떴어요, 여러분? 정의가 떴어요. 회사 이윤에 대한 유일한 청구권자가 주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얘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요?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 경영자죠. 자, 경영자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오늘날의 교과서적인 견해에서 소유와 지배의 분리,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맞는 건 경영자의 이익보다는 주주의 이익을 확보해야 된다, 더 높여야 된다, 이게 지금 얘네가 말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벌리가 지금 이 사람에 대한 게 핵심이에요. 자, 벌리가 이 개념을, 소유와 지배의 분리 이런 개념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의미는 달랐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는 회사 체제라는 현대사회의 재산권적 특징을 포착, 잡아내고자 이 개념을 만들었대요. 그럼 벌리가 처음에 이 개념 만든 건 작은 따옴표 있잖아요. 회사 체제라는 현대사회의 재산권적 특징을 잡아내려고, 그에게 있어서 소유지배 경영은 각각이란 말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럼 대응시키시면 돼요. 자, 사업체에 대한 이익을 갖는 게 소유. 그럼 소유가 1번. 자, 그 다음에 사업체에 대한 권력을 갖는 게 지배가 2번. 사업체에 대한 행위를 하는 건 경영이 3번. 이렇게 지칭하는, 기능을 지칭하는 개념이지, 각 기능의 담당 주체, 누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지 주체를 지칭하는 건 아니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벌리에게 소유와 지배와 경영은 각각 기능을 의미했었다라는 거. 되셨나요? 자, 벌리에 따르면, 그럼 여기서 벌리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죠? 산업혁명 이전에는요, 시기예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 세 기능이 통합된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그런데 19세기에 많은 사업체들에서, 자, 소유자가 누굽니까? 소유자, 주주죠. 1과 플러스 2를 수행하고 고용된 경영자들이 3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분리가 일어났다. 그럼 분리는 언제? 19세기에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해요?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주주죠. 얘네가 1번 플러스 2번. 이 얘기는 소유 플러스 지배.
자, 이때의 경영자. 회사 운영자죠. 얘는 몇 번? 3번. 운영만을 한다. 이렇게 분리가 일어났다. 19세기. 자, 20세기의 회사 체제. 드디어 20세기가 무슨 체제예요? 회사 체제예요. 여기에서는 많은 사업체들에서 2가 1에서 분리되었대요. 그럼 2가 뭐예요? 소유랜다. 지배가 1, 소유에서 분리가 되었대요. 그러면 회사 체제에서 지배와 소유 분리가 일어났네요. 자, 그러면 20세기가 뭐라고요? 회사 체제. 저 원래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헷갈리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시기별로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것도 있긴 한데 실전에 저는 이런 시간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긴 지문을 읽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시기별로 복잡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습관 들이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한번 보여드리기는 하는 건데 정리하고 있어요. 수업이라서. 자, 회사 체제. 여기에서는 자 2번하고 2번이 1번하고 분리가 되었다. 한마디로 소유하고 지배의 개념이 철저하게 이제 뭐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원래는 소유자가 다 갖고 있던 건데. 자, 이제 1은요. 1번은 사업체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표인 주식을 소유하는 것, 즉 이꼬르 비활동적인 재산의 점유가 되었고, 그럼 지금부터 저기에다가 사실은 1번이라고 소유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2번은요. 물적 자산과 수화물로 조직된 살아 움직이는 사업체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 즉 활동적 재산의 점유가 되었다. 그럼 이때 이거 2번 얘가 지배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주식 소유가 다수에게 분산된 나누어진 회사에서 2번이 뭐였어요, 여러분? 지배였죠. 지배라는 거는 창업자, 그 후손, 대주주, 경영자 또는 일종의 회사나 지주회사의 지배자 등이, 자, 다른 말로 이거 다 묶이잖아요. 이렇게 개별적인 구체적인 거는 낀 개념이 될 수 없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포괄하고 포함하는 개념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럼 거기에 밑줄을 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주주든 경영자든 이렇게 읽으시는 게 가장 편해요. 이유는 계속 말해준 건 주주하고 경영자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든 경영자든 이사 선출 힘을 가진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한마디로 지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영자든 주주든. 자, 사기업에서, 개인 기업에서는 통합되어 있던 위험부당 기능과 플러스 회사 지배 기능이 분리가 됐어요. 주주와 지배자에게 각각 배치됨으로써, 그럼 이때 아셔야죠. 그러면 주주가 갖게 되는 건 뭐예요? 위험 부담 기능. 위험 부담 기능은 주주. 그 다음에 지배자는 회사를 지배하는 기능. 이게 지배자. 본문에 이렇게 가셔도 돼요. 이해되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기업에서 주주는 위험 부담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자, 지배자죠. 얘 같은 경우에는 회사 지배 기능. 이게 있구나라는 거. 자, 회사라는 생산 도구는 전통적인 사유재산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었다. 그럼 더 이상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요, 전통적인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라는 건 더 이상. 자, 이런 의미에서 벌리는요,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현대사회를 뭐라고? 중공공사회라고 불렀다. 공공사회보다는 약한 개념. 공공사회보다는 이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회사보다는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자,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회사는 누구를 위해 운영돼야 하는가? 자, 질문 떴죠. 그러면 이런 회사, 다른 말로 준공공회사겠네요. 그죠? 중공공회사는 누구를 위해 운영되어야 돼? 질문 떴어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핵심이라고요. 그죠? 자,
자, 벌리는 이 질문에 대해 가능한 세 가지 답을 검토한대요. 그럼 이 가능한 세 가지 답 중에 뭐가 되겠냐? 자, 일단 첫째, 재산권을 불가침,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여기는 전통적인 법학 논리에 입각한다면, 그럼 첫 번째는 뭐에 입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권이라는 건 침범할 수 없는 권리야. 이렇게 여기는 전통적인 법학 논리에 따라서 답을 보는 거예요. 회사가 오로지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주주를 위해서. 되셨나요? 자, 그러나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지배를 수행하는 소유자가 그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전적으로 갖는 것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해서, 정리는 뭐예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자,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지배를 포기한 소유자도 그럼 뭐 주주긴 주주인데 이런 지배, 경영을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익에 유일한 청소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는 건 잘못이다라고 지금 뭐 비판, 한계점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첫 번째, 전통적인 법학의 논리에 따르면 누구를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전통적인 경제학의 논리에 입각한다면, 이번엔 방금 전에는 전통적 법학 논리에 입각해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야 라고 말했다면, 이번엔 경제학의 논리예요. 회사는 지배자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이번엔 지배자를 위해 운영돼야 돼 라는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대요. 그럼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 운영돼야 하는가? 지배자, 경영자. 자, 왜냐하면 경제학은 전통적인 법학과 다르게 차이점이죠. 재산권 보호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재산권의 보호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것은 전통 법학의 입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했던 거고, 근데 이게 얘네는 아닌 거죠. 경제학은 재산권의 보호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애들인 거죠. 재산권을 보호하는 이유가 재산의 보장 자체가 아니라, 그럼 재산 보장 자체는 전통적 법학 쪽인 거고, 얘는 부를 얻으려는 노력을 일으키는 사회 기능 때문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기능 때문에 한다면, 회사가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지배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운영되어야 한다. 한 번 더 말해요. 경제학에 따르면 지배자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돼야 돼.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러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지배자를 위해서. 아까 말했죠. 경영자는 위험 부담 기능 없잖아요. 회사 지배 기능만 가지고 있다라고 나눠놨던 거. 회사가 운영되는 것은 최악의 결과. 최악이란 얘기죠.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왜? 경영만 하는 애들이에요. 얘는 위험 부담이 없는 거죠. 위험 부담은 주주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네들 멋대로 막 운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최악의 결과래요. 자, 셋째. 이처럼 법학과 경제학의 전통적인 논리를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회사 체제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서로 다른 잘못된 결론들이 나온다는 건 두 학문의 전통적인 논리들이 전제하고 있는 19세기 자유방임 질서가 회사 체제에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대요. 자유방임 질서가 기초하고 있던 사회가 회사 체제 사회로 변화된 상황에서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회사 체제로 변화된 상황인 거예요. 더 이상 옛날에 말했던 19세기 자유방임, 니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 라고 풀어주었던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회사가 지배자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최악의 대안이고 가장 최악. 주주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이거 법학 쪽이죠. 얘는 두 번째로 나쁜 현실적인 대안일 뿐이다. 둘 다 잘못된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마지막이에요. 회사 체제에서 회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벌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얘는 공공회사를 추구하는 거죠.
공공체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거니까. 자, 하지만 이걸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또는 자, 이를 실현할 합리적인 계획들을 공동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회사법 영역에서 경영자의 신인 의무 대상 즉 모를까봐 이꼬르 이게 뭔 말이냐 회사를 자신에게 믿고 맡긴 사람의 이익을 경영자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하는 의무의 대상을 주주가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럼 사상가의 주장. 지금 벌리가 있는데 얘가 주장이 있어요. 그럼 중요하겠네요. 그럼 다른 말로. 경영자의 신인 의무 대상은 누구여야 된다? 주주를 위해서 확장해서 안 된다. 여기네요. 주주가 아닌 다른 관계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신인 의무의 대상은 주주로 한정시킨다는 얘기죠. 주주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때문에 그는 회사가 주주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했던 것으로 흔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얘가 말하는 거, 야,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야 돼.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돼. 라는 거니까. 자, 그러나 회사법에서 주주 이외에 주인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가 주장한 이유, 이렇게 신인 의무 대상을 주주로 한정한 이유는 이렇게 되죠. 자, 주인이 여러 명이면 경영자들이 누구도 섬기지 않게 되고 회사가 경제적 내전, 전쟁에 빠지게 될 것이며 경제력이 집중된 회사 지배자들의 사회적 권력을 키워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주로 한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는 회사법 영역에서 주주에 대한 신인 의무를 경영자뿐 아니라 플러스 경영자, 지배자에게도 부과하여 지배에 의한 회사의 약탈로부터, 그럼 지배는 뭘 가져와요? 회사에서 약탈을 해갈 수 있는 수단인 거죠. 그래서 지배에 의한 회사 약탈로부터 비활동적 재산권, 이거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1번 이거 소유였어요.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회사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보았다. 그러면 벌리가 말하는 회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된다. 이게 아까 벌리의 결론이었잖아요. 이것의 출발점은 이거란 얘기인 거죠. 그럼 벌리는 결과적으로 경영자들의 신인 의무 대상은 주주로 한정해야 돼.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게 있어. 왜 그렇지 않으면 회사법 내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소득세법이나 노동법, 소비자 보호법, 환경법 등과 같은 회사법 바깥의 영역, 이건 회사 안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이런 공동체 이익과 관련된 거예요. 공동체적인 영역에서 공동체에 대한 회사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착시킴으로써 사회이익에 비활동적 재산권, 소유권이 자리를 양보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이게 벌립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문제 풀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유클의 내용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래요. 적절하지 않은 것 해볼게요. 소유와 지배의 분리에 대한 오늘날의 교과서 견해는 첫 번째 줄에 있었는데 전통적인 법학 논리에 입각한 견해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정답이죠. 왜요? 전통적인 법학 논리는 뭐예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기억나세요? 근데 교과서적 견해에서 뭐라고 말해요? 지금 소유와 지배가 분리되었을 때 주주의 이익을 더 우선시 여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강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얘기는 같은 말이죠. 얘네도 주주의 이익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1번은 맞는 말. 자, 2번 벌리는 회사법에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경우, 이게 뭐예요? 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건 지배자 쪽을 따르는 거죠. 근데 이럴 경우 회사 지배자들의 권력을 키워주는 결과를 나눠봤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나와 있고
주주를 신인임의 대상으로 정하지 않으면 한정한 이유의 얘기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제가 습관돼서 그렇죠. 지금 현장을 뛰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항상 신경을 쓰게 되는 게 또 분산이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막 이렇게 반말이 나올까 봐서. 자, 3번. 전통적인 경제 논리학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재산권이 인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얘는 사회적 기능에 따라서 지금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니까 3번도 맞아요. 자, 권리에 따르면 주주가 회사 이윤에 대한 유일한 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자의 신임 대상. 자, 이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주로 한정해야만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주주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자들로 확장돼서는 안 된다. 그 문장. 답 4번 틀렸죠? 권리와 달리 오늘날의 그 견해에 따르면 주주 영향력이 강해지는 게 소유지배 분리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당연하죠. 얘네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요. 근데 권리는 이렇지 않죠. 권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돼야 된다라는 공공회사를 추구하는 애니까 5번은 맞는 말이에요. 자, 20번. 지배에 대한 기억의 생각. 기억? 지금 우리 한 명밖에 안 해요. 권리. 맞죠, 권리. 적절하지 않은 꼴을 여러분. 자, 준공공회사에서는 그런 권리가 보는 준공공회사랑 소유와 지배가 분리되어 있는 회사를 말하는 거죠. 공동체의 이익을 수행되는 이익을 위해 기억이 권리가 아닌 지배에 대한 그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기능이다? 그래요, 여러분? 권리가 말하는 준공공회사에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기능이에요? 이게 분리되어 있을 때는 여기는 소유와 지배가 별개야. 분리되어 있는 거야 라고만 말해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되는 기능이다 라고 권리는 말한 적이 없어요. 또 하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기능이 되려면 준공공회사가 아니라 권리가 추구하는 공공회사여야겠죠. 공적인 회사여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답이 1번이 틀렸어요. 권리는 분리가 되어 있다고만 말했지. 또 하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되는 기능이 지배이려면 자, 이때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공공회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전통적 의미의 사유재산 이 말이 있었어요. 소유자가 수행하는 기능이다. 그럼 전통적인 의미의 사유재산 소유자가 1번, 2번 수행하고 있다고요. 그때 지배 같이 들어가니까 맞는 말이고 회사체제의 회사에서 그러면 20세기 회사체제 여기에 회사에서 이 기능 지배 담당자는 위험 부담하지 않는다. 위험 부담은 어디에 있어요? 주주에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능 담당자는 경영자 지배하는 애들 맞는 말이고 자 회사체제의 회사에서 계속 20세기 활동적 재산을 점유한 자 2번 지배자 경영자 수행하는 기능이다. 지배자는 당연히 지배. 맞고. 자, 경영의 담당자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2번 같은 경우에 경영자든 주주든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다 할 수 있지만 기억나시죠? 하지만 3번하고 2번이 같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3번은 따로 여인 영역이니까 5번도 맞는 말. 답은 그래서 1번. 자, 그 다음을 넘어가면 자, 보기에 뉴딜에 대한 기억이 보일 반응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기억은 벌리겠죠, 여러분?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금융개혁에 초점 맞춘 1차 뉴딜은요. 1차 뉴딜은 경영자들과 지배자들에게 주주에 대한 신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주에 대한 신의 의무 부과 주주의 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거 아까 권리가 말했던 거네요. 신의 대상은 주주로 판정해야 된다. 자, 노사관계와 사회보장 등의 분야로 개혁을 확장했던 2차 뉴딜은 이거는 지금 뭐 회사권 밖에 있는 영역 기억나세요? 사회적 확장?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들의 재반 권리, 모든 권리를 합법화했고
실업수당의 보장 수준과 기간을 강화했으며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했다. 이러한 1차 뉴딜과 2차 뉴딜의 차이점 때문에 뉴딜은 흔히 체계적인 청사진 미리 보여주는 거 없이 임기응변, 주먹 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마련된 일관성 없는 정책들 연속해서 평가를 받는데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1차 뉴딜은요. 지배에 의해 회사가 약탈되는 것을 막기 위한 회사법 영역의 개혁이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벌리가. 신인 의무의 대상을 주주로 한정해야만 된다고. 기억나시죠?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1차 뉴딜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운영되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한 그쵸. 결과에 그래서 막 주주의 이익을 뭐 대표한다라고 뭐 오해받을 수 있다. 거기 부분. 맞는 말이고. 2차 뉴딜은 주주의 재산권이 사회이익에 자리를 양보하도록 만드는 개혁이다. 이거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었죠. 맞는 말이고. 2차 뉴딜은 회사가 공동체 이거 같이 나와 있었죠. 사회법 박강 영역에서 벌리가 말하는 건 공동체의 이익 여기에다 내줄 수 있는 양보해줄 수 있는 3번 4번 묶이는 거 맞고요. 답은 5번이네요. 1차 뉴딜과 2차 뉴딜은 중공공회사로의 변화를 추구 틀렸죠. 중공공회사에서 2차 뉴딜 걸치면 뭔 거예요? 공동체의 이익을 말하는 거니까 공공회사로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해되세요? 일관성이 있다? 이 말은 뭐 근데 중공공회사로의 변화 추구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일단 틀렸고요. 그래서 일관성 하나로 쭉 간다. 여기까지는 이건 맞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공공회사로의 변화를 추구한다. 중공공회사에서 공공회사로 간다라는 거? 목표가 하나니까 일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똑같은 측면이다. 동일한 특성이라고 본다 그러면 저 말도 틀린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1차 뉴딜에서는 중공공회사의 측면이었고 2차 뉴딜에서 공공회사를 추구하는 공공회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둘의 성격은 조금 달라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의 일관성 이러면 맞을 수가 있겠지만 각각의 특징으로 보면 그건 둘이 다른 거.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가 4회 지문이에요.